그 정치 30년 하면서 또 5선 하면서 이 정치 개혁안 또 우리 당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라고 발제를 우리 그 비대위원장님께서 저보고 발제를 하라라고 했을 때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참 자괴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정치에 입문하고 나름대로는 개혁한다고 개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정치 현실은 전혀 그 우리가 노력하고 해왔던 그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괴멸되는 이런 수준까지를 목도를 하고 보면서 참 우리가 해왔던 개혁이라든가 했던 것들이 제대로 한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마 당에서 저에게 발제를 하라고 한 것은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하려고 했던 거 하지 못한 것, 왜 못했는지 반성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마 그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실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가치 철학 이것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철학은 옳았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을 보고 평가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크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외면을 받은 이유는 시대 정신을 잃고 구태 정치를 반복한 결과다. 우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하면서 합당 선언문을 보든지 또 창당 선언문을 보든지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왜 합당을 하고 창당을 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양김 시대에도 해내지 못했던 동서화합을 우리가 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패권 패거리 정치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창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이끌었던 패거리 패권 정치, 친박, 진박, 문거리 정치는 그 정신에, 촛불 정신에 의해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문, 진문, 비문, 법문, 이제는 문고리라고 하는 얘기까지 횡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정치 발전, 지금 각 당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 쇄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는 YS 밑에서 정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YS나 DJ가 우리 정치사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이끈 주역이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그 두 분이 양김이 남긴 유산 중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다. 저는 그게 보수 정치, 패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이 남겨놓은 것은 인물 중심의 패권도 있고 지역 중심의 패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뛰어넘어야 되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창당하게 된 이유도 이 두 가지의 패권을 극복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의당은 39명이 30명으로 쪼그라들어도 우리 바른미래당은 126명에서 33명으로 33에서 9명으로 이렇게 돼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런 의지와 우리가 이것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39명 누리고 있는 것이 패권, 패거리로서는 더 나을 수가 있었고 126명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부대껴서 패거리, 패권을 키워가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창당했다, 합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또 합당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데 얼마만큼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된다, 반성을 해야 된다,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숱하게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좋은 얘기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 발제라라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새로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길은 있는데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가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비대위 중진 연석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태대로 그냥 전당대회를 정해져 있는 대로 8월 19일 날 치르게 되면 또다시 그 전당대회의 모습은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탈개파, 탈패권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민낯만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논의하고 의지를 다지고 한 다음에 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전당대회 일정을 좀 더 늦춰서 이러한 논의 구조를 좀 더 갖자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번에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임기를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당을 정비를 하게 되면 결국은 2020년 총선을 겨냥을 해서 또 다른 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떤 의지를 가져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새로운 지도부는 1년 동안 그야말로 창당 정신, 합당 정신에 근거해서 미래지향적인 바른미래당,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정립하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우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나름대로 또 이 정치권에서 이러한 패권, 패거리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논의됐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하는 데에 근본이 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하다 보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수가 너무 많아요.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결국은 지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당파 싸움하고 정파 싸움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욕을 먹는다,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근본에 충실한 정치를 하자.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것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어느 당을 불문하고 당원 당규가 그대로 지켜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를 운영하는 법이 있어요. 법대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규제받거나 규제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회 운영을 법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할 거냐 하는 가운데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야 되는가. 당장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키겠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바른 정치가 아니겠느냐,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구성 때마다 우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제때의 원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 원 구성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 국민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들 밥그릇 싸움한다 이렇게 욕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또 2년 뒤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차제에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국회 운영을 하는데 원구성을 하는데 늘상 이 정파 간에 이해 다툼하는 것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원 당규에 늘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패권, 패거리 정치의 요인이 뭡니까? 결국은 공천권입니다. 그런데 공천을 늘 어느 정당이고 당원 당규를 보면 상향식 공천하겠다라고 규정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는 정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문화되는 당원 당규 왜 가져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에 차제에 당원 당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은 당원 당규를 선관위에다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당원 당규대로 어겼을 때에는 지금 정당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든가 이러한 법안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시스템화하는 방법. 두 번째, 당에서 당원 당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시스템으로 제도로 규제할 수 있게끔 만들 건가 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당 운영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은 그 원외위원장들이 전원 사임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당협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외위원장들은 다 사임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원내도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득권을 누려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전원 사임 됐나요? 우리도 다 돼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제 우리는 원내이기 때문에 지금 원내 그러니까 이제 의총도 하고 또 연석회의도 하고 하면서 회의를 계속하면서 이제 논의 구조를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사임을 했다 하더라도 원외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좀 우리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함께 왜 졌는지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논의 구조를 가져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어느 당이나 다 그렇잖아요. 지금 원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모든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할 때 보면 당대표 하는데 목을 겁니다. 그게 패권을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당원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만들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 과제로 지금 현재 그동안 많이 노력들을 해가지고 많이 정치권이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많이 바꿨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상존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느낀 것은 7번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번 투표를 하는 만큼 후보가 난립하잖아요. 유권자들은 전혀 그 후보자들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는 이 유권자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법에 있기 때문에 방송 차량 다 돌리죠. 한 지역구에 방송 차량이 몇 개씩 돌아가는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후보마다 다 돌리죠. 유임을 다 만들죠. 그런데 이것이 적정 득표율을 하면 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방송 차량의 방송을 듣고 또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고 투표를 했을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직 선거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따라서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는 소용없는 이런 선거운동 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온라인 또 토론 중심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보다 더 유권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선거법 개정안을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당에서 합당을 하고 나서 지금 사무처 구조조정이 큰 과제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초선 때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 입법을 이게 오세훈 입법으로 대별되는 그 법을 만들 때 그 초안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료화되고 비대화되는 사무처를 슬림화하자의 고비용 정치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법을 만든 것을 사무처 요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당도 이 규정대로 운영되는 정당이 없어요. 그 법을 만들기 이전에는 한 당에 평균 500~600명의 사무처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00~30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변칙으로.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당 사무처도 당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패권 패거리 정치가 횡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공천권을 통해서 권력자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해서 비판을 국민적 철퇴를 막고 비판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물갈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국회
들어온 게 2000년도 16대부터 들어왔는데 16대부터 지금 20대까지 평균을 한번 내보십시오. 선거 때마다 평균 교체율이 48.5%예요. 반 정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물갈이가 안 된 겁니까?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자의적 물갈이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정치를 더 횡행화시키고 더 저급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물갈이 할 것이 아니라 물갈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물갈이가 자동적으로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조는 만들어주지 않고 인위적으로 당권을 잡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패권의 요인이 되고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된 거죠. 결국은 지금 있는 여야가 다 지금 그 패권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요인이 된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물갈이가 되려고 하면 공정한 경쟁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줄 서지 않아도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에서 디베이트를 하든 경쟁을 해서 누구나가 능력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놓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지금 원외위원장들은 사무실을 둘 수 없게끔, 당협 사무실을 둘 수 없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역들은 후원의 사무실이라는 명목으로 사무실을 2개 허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폐지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근본적으로 저는 차단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고 물갈이 하면 결국은 현역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에 잘 줄 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부터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비용 정당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저는 과연 이 사무실이 꼭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형평상에서 문제지만은 저도 역시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역구가 여주시, 양평군 2군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복합선거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사무실 2군데 두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요, 월. 그런데 그 사무실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횟수를 따져보면 한 달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모든 당협 운영은 이 스마트폰 하나 갖고 다 됩니다. 하루에 평균 제가 20명 내지 30명하고 우리 지구당 내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거 하나면 다 돼요. 조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이거면 다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절감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 바른정당 시절에 제가 초대당 대표를 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당협을 맡으라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의욕들은 다 있어요. 하겠다라고 현장에 갔다 와서 딱 되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못하겠다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실 없고 사무실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근데 실질적으로 정당에서 보면, 다른 정당들이 다 보면, 과거에 보면 당무감사 나가면 사무실이 있는지 이거부터 보잖아요. 사무실 없으면은 당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날로그 식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게 맞을 수가 있으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맞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 사무실은 안 들은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좀 더 가감한 거고, 여러 차례 이제 나왔었어요. 이 얘기도. 이 당들이 뭐 새신안 개혁안 낸다라고 하면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건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협을 맡는 것을 배제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둔다면 지역구 활동과 국회 활동, 의정활동과 비교를 해보니까 연장선상에 다 연결이 된다고 또 봅니다만은 그 비중을 보면 다 이쪽 지역 관리가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게 돼요. 여기는 뭐 연장선상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시간 할애는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더라. 저는 이것도 그래야 공평하다고 봐요.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면 의정활동을 통해서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말로써 원내중심 정당이 아니라 원내중심 정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실천 과제로는 그럼 패권 패거리 정치, 이 구태를 어떻게 타파할 거냐 늘 얘기는 하지만 우리 합당의 기본 정신이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전혀 오히려 이러한 구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외면을 받았어요. 완전히.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천 시스템, 당원 단계 규정하고 선관위에 등록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정당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늘상 보면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대리인들인 거예요. 대리인들.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전에도 우리가 개혁안 논의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은 사회단체를, 당원당규를 몇 개 단체를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당학회 또는 변호사협회, 여성단체 중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정해놓고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당규 준수하지 않으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 만드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지금까지 보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놓고 보면 진보 진영은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는 충원 구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의원 보좌진으로 들어오든지 또는 지자체 선거에 출마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가지고 상당히 정치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옵니다. 근데 보수 진영은 보면 의뢰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뽑아와요.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능력은 아주 뛰어난데 정치력은 제로에 가깝다. 그게 지금 남의 당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선 평균 연령이
삼선 이상 평균 연령보다 더 높은 데가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이게 물갈이 됐다고 보여집니까? 거기 초재선 수가 그건 70 몇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럼 초재선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가, 그 집단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있나요? 이게 반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어떻게 지금 이제 물갈이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 근데 물갈이 어디서 바꿀 거예요? 어느 물을 갖다 넣을 겁니까? 늘 물이 없어요. 한 번도 보수 진영에서는 인원 충원을 내서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사람 키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충원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바른미래당 30명이지만 30명을 중심으로 30명을 서포트하는 그룹들이 당 사무처에 있죠?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 사무처의원들 저도 개별적 면담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보면 다 직장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우리 보좌진 뽑을 때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지난번 바른정당 창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당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정치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를 전혀 안 만들어요.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은 내 거라고 생각 챙기지 않아요. 월등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직업인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같은 당의 사무처라고 하면 동지적 관점, 보좌진 동지적 관점, 그래가지고 같은 정치를 지향을 하고 가치와 철학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쿼터제로 해서 당 사무처에 쿼터 주고 보좌진한테 쿼터 주고, 그렇게 해서 보좌진 출신들끼리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쟁을 시켜서 디베이트를 하던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또 사무처는 사무처들끼리 하게끔 해서 그 길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게,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시스템, 그때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그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부터도 되돌아보면 그러고 있어요. 결국은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는 모든 정보가 통제를 받고 있을 때에는, 그리고 이게 온라인화 돼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을 때에는 정치 집회 가면 속 시원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냥 구름대같이 몰렸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뭐 토론회를 하던 간담회를 하든 뭐 하자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법안이라든 이런 관계가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한다 그러면 들어와요? 그냥 다 동원하는 거잖아요. 조직 동원. 거기 돈 들어가잖아요. 이런 정치를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선도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러한 정당 구조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창당할 때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마드 정당이 됩시다. 당사 필요 없고 지구당 당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들고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에게 찾아가는
이러한 정당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고 하면 이것만 갖고 그냥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한번 여기도 도입해 보자고요. 가능합니다. 국민의당 처음에 창당을 했을 때 이 시스템 구축하다가 제가 좀 더 알아봤더니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셨잖아요. 했는데 결국은 기술적인 측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못했다라고 하는데, 기왕에 시도했던 거 보니까,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때하고 지금은 또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 블록체인을 시스템으로 깔고, 그래서 노마드 정신을 가지고 당을 운영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데가 스페인의 포데모스 정당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에스토니아가 지금 여기는 정당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 투표를 전부 다 이 엑스로드라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 전자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비대위가 8월 19일 날 정해져 있는 전당대회 관리하는 차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가 던진 이 사례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 그대로 발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더 좋은 의견들을 우리 비대위가 어떻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제가 얘기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치열하게 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립을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이 되면 이것을 새로운 지도부가 실현하고 자리 잡게끔 1년 동안 노력하는 이런 지도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내년 8월 달에 가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해서 총선 치를 지도부를 만든다면, 저는 그때 하면 또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컨벤션 효과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 바람으로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총선에서 승리도 할 수가 있고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가 되면서 우리가 근본에 충실한 것 너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도외시를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그냥 쭉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냐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원내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고, 당은 당대로 뭔가 미래를 지향하는 개혁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